박종철 군,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죠, 당시에. 예, 그때 언어학과. 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회장님께서 좀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게 그거죠, 턱하고 탁하니. 네,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 이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박종철 참, 여사는 조직 사건의 뭐 지도급 학생 활동가는 아니었고요. 예, 근데 말하자면은 그 보다 더 윗선 그 배후 그걸 캐 들어가다가 예, 박종철 열사를 이놈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니까 고문이 시작된 거죠. 맞아요. 예. 당시에 그러니까 남영동에서 그렇죠. 네, 예, 경찰 그때는 고문을 치안본부 예, 대공분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바꿔졌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경찰청이 아니고 치안본부라고 그랬어요. 내무부 치안본부, 네. 내무부 산하. 당시 그 24밖에 안 됐는데 그 영화로 저는 그 장면을 이제 떠올렸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남영동 그 치안본부 자체가 섬뜩하게 좀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역설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김수근이라는 건축가께서 네. 그 설계를 한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공포로 옥조이는 참 아이러니컬하죠. 네. 최고의 예술가로서의 참 훌륭한 칭송을 받는 분이 그러한 건축물을 설계했다는 거. 그런데 어찌됐든 박종철 여사께서 처음에 1월 24일 날 그렇게 사망했을 때는 민주진영, 네. 학생들, 양심적 지식인들, 종교인들 여기서만 분노가 조금 이렇게 일어났어요.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소규모 이렇게 집회 시위가 빈번하게 이어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 그 구상이 그걸 이제 말하자면 맞대응하는 김대중, 김영삼 두 지도자가 네. 통일민주당을 건설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맞대응하는 전두환에 1987년 4월 13일 날 속칭 4.13 호헌 조치를 선언합니다. 전두환이가. 예. 그래갖고 민정당 후보에게 말하자면은 자기가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식으로 네. 호헌 조치를 내리죠. 개헌 논의하지 마라. 네. 개헌을 청원하는 집회하지 마라. 이런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압박을 무시할 만큼 이미 국민들의 대항 역량이 커져버렸어요. 또 지도자 김대중과 김영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통일민주당이 결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또 5월은 5.18 민중항쟁의 기념일이에요. 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거대한 횃불이 되어가는 거죠. 네. 온 들판을 다 태워버린 기세로 피플파워의 어떤 확산이 전국을 뒤덮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1987년 5월 18일 날 명동 성당에서 5.18 민중항쟁 7주년 기념 미사회가 열렸어요. 여기서 김승원 신부께서 박종철 열사는 단순히 탁하고 친이 억하고 죽은 게 아니라 고문 받다가 숨졌다. 네. 그래갖고 이 조작된 박종철 여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힙니다. 그래갖고 고문 경관들 이 사람들이 다 줄줄이 이제 드러나죠. 고문 경찰관들. 이러면서
그게 이제 5월 18일인데 네. 시위 규모가 이제는 그걸 기점 5.18 민중항쟁 7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놀랍게 이제 확산이 됩니다. 예. 정말 그 기세가 네. 너무나 거세게 전국을 뒤덮으니까 이놈들이 놀래가지고 더 이제 체류탄을 그야말로 체류탄의 도시가 돼요. 전 곳곳이. 예. 학생들도 전부 가두투쟁으로 나오죠. 네. 예. 그 민정당 그 대통령 후보 선출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6월 10일입니다. 예, 6월이었군요. 6월 예. 10일인데 예. 그러니까 5월 18일 날부터 시위 규모가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예. 이제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을 맡고 있던 노태우가 네. 잠실 경기장에서 6월 10일 날 후보로 선출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네. 호언철폐, 그걸 깨부수는 국민대회가 네. 성공의 대강당에서 열려요. 노태우 후보 선출은 6월 10일 날 그 시간에. 예. 예. 그러면서 전국에서 말하자면 호언철폐 그 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국민운동본부가 각각의 지역마다 뭐 광주, 전남 지역본부 이런 식으로 네. 지역마다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6월 10일부터 6.29까지 그야말로 수십만, 100만, 150만 이런 시위 규모가 갈수록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 게스턴 시거라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월 23일 날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특별선언은 며칠 전이군요. 그렇죠. 예. 애매모호한 말을 하죠. 한국은 1988년 2월에 민주적 원칙 하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그 민주적 원칙을 한번 6.29 선언과 맥락을 한번 이어보세요. 네. 그건 88 올림픽 뭘까요? 이후에 그건 뭘까요? 하겠다. 아니죠. 예. 사면복권, 예.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민주적인 원칙이 지켜지면서 평화롭게 정부가 이양될 것이다. 그래서 시거의 성명이에요. 네. 그 6.25 선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예. 예. 평화로운 정부로 권력이 이양될 것이다. 평화롭게. 그러니까 지금 1988 2월에 특별 선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입니까? 염두에 뒀다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 예. 1987년 6월 항쟁이 그야말로 거대한 기세로 전국을 휘몰아치니까 군부에서 6월 19일 날 네. 우려를 표합니다. 전두환한테.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군수내부, 그 다음에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이런 등등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예.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의를 합니다. 거의 비상계엄령이 됐든 위수령이 발동이 되든 그 계엄령과 위수령에는 군병력이 투입을 합니다. 경찰 병력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때 이제 군병력이 투입됩니다. 예, 경찰 병력은 10만에서 한 12, 3만. 근데 군병력은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병력 동원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죠. 예. 그 결의를 했는데 그 6월 19일 날 오전 10시 30분이에요, 회의가. 네. 근데 오후 4시에 그게 돌연 취소됩니다. 군병력 투입이. 그건 누구의 힘일까요? 대통령이 군수내부하고 안기부장을 참석시켜서 논의한 결과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후 4시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 취소된다는 거. 이 그림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6월 23일 날 게스틴 시거가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래가지고 게스틴 시거의 발언이 한국은 1988년 2월에 평화롭게 정부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지켜진다는, 이것을 미국의 일개 차관보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네. 아무리 동북아 이 태평양을 담당하는 그런 책임 있는 차관보지만 선제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88년 2월에 평화로운 정부 이양,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6월 항쟁까지. 호원 철폐, 사면 복권, 네. 양심수 석방. 예. 그런 것이 중요하게 거리에서 우리가 외쳐진 가장 큰 이슈였죠.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럼 미국 차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국의 정치 상황은 예.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동북아의 지정학적 우리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지역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전이 하나의 프론트죠. 네. 전이 지역이죠. 그런데 한국이 불안정하거나 한국이 급격한 혁명적 분위기로 전환이 될 때, 네. 이때 미국의 국익이 굉장히 손상이 되죠. 침해를 있겠죠. 미국의 국익이. 미국의 국가 이익은 미국의 국가 안보의 일부분을 차지하겠죠. 여기서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안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급격한 국면으로 전환이 될 때 미국이 그냥 뒷짐지거나 도외시하거나 무관심할 수가 없죠. 여기서 게스틴 시거가 6월 23일 날 이 한국의 급박한 상황에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똑같은 말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그 보신 것처럼 이 한국의 상황들, 뭐 안보라던가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미국에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길래 이렇게 좀 신경을 썼던 걸까요? 그냥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게 네.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저하고는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퍼스펙티브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1980년 5월이 미국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이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한편으로 제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큰 사람들이 실망도 크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특별히 거부하는 마음도 없고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 국제 정치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들은 조금은 이제 주관적으로 희망을 투사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또는 어떤 국가가 이제 홍보용으로 하는 어떤 프로파간다를 곧이곧대로 믿었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중성에 실망해서 반미주의자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또 한때는 또 미국을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변덕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운명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모든 나라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나라의 자국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다만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대국의 영향력은 약소국에 들어가지만 약소국의 영향력이 강대국에는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비대칭적으로 강한 국가일지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통제해 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북한이나 아니, 러시아나 중국도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는 북한이 유독 고집이 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건 뭐 당연히 이제 주한 미군 주둔부터 시작해서 네.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더 해방 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제 엘리트 양성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친미적인 관료와 친미적인 군부와 친미적인 정치인들 양성해 왔죠. 네. 말하자면 이제 김대중을 71년에 부른 것도 말하자면 한번 보자 이런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망명지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 것도 그렇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미국 입장에서 이제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박정희나 전두환을 선호하거나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재로서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는 거고 차선이라면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회장님은 1980년에 이제 뭐 제7함대가 뭐 이제 뭐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루머 유언비어가 이제 돌았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건 일종의 그 당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투사된 거였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되지 않았고 근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개입을 바라지 않았어요. 80년 망명 기간에도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이 막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내정 간섭하면서 네. 너 물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강제로 막 무슨 군부 독재를 뺀 나머지 세력들끼리 무슨 자유롭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보고 이런 걸 네. 기대하지도 않고 그걸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은 자력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외부 개입에 의해서 단절되는 경우에 후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에 미국은 네. 잘못된 정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면 전두환의 쿠데타를 묵인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인이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였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87년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제 무리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뭔가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네. 해서 이제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전두환 뭐 대통령과 이제 노태우 이제 민정당 대표는 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틀 안에서 최대한 이제 그럼 이제 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적어도 이제 이른바 이제 서방 세계 내에서 또는 이제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미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꾸준히 힘을 행사해 왔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관계는 세계적으로 특수 관계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런 관계가 아주 후진적인 국가하고도 미국과의 이런 그 불합리한, 불평등한 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만 특수적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군사작전권 지휘권이었고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에 예속돼 있잖아요. 주한미군에. 형식은 주유엔군이라 하는데 한미연합사에 소속돼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누굽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독립국가로서 가장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그런 지금 정립이 돼 있죠. 아무튼 6월 19일 날 6월 항쟁에 그때 이제 체류탄 추방의 날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예. 6월 19일 날 전국에서 한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모였죠. 예. 이때 이제 미국에서 말하자면은 바로 게스틴 시거가 6월 23일 날 방한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사마란치 당시 올림픽 위원장이 네. 조직위원장이 경고를 내리죠. 남한이 이렇게 불안정할 경우는
그다음에 군부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폭력적 상황으로 간다 하면은 88 올림픽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대외적인 압박이 전두환 당시 군사정권에 심대하게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비상계엄 또는 이수령 발동을 준비했던 전두환 군사정권이 그걸 돌연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갤시가 6월 23일 날 방한하고 김대중 29일에. 대통령이 그 6월 항쟁에 그야말로 열화 같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그러한 민주 항쟁의 과정 속에 연금 해제가 됩니다. 6월 25일 날. 네. 그건 전두환 6월 정권이 25일에요. 그럼 그러고 며칠 뒤에 그럼 6.25가 특별한- 일어나죠. 예. 6월 29일 날. 그 전두환 정권이 어디 조그마한 모임 자리에만 가도 연금을 시켰던 그 전두환 군사정권이 그런데 시거가 다녀간 바로 직후에 6월 20일에 연금이 해제가 돼요. 어떤 매뉴얼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월 29일은 노태우 세칭 6.25 선언 7기항이 발표가 됩니다. 직선제 개헌 수용, 김대중 사면 복권, 양심수 석방.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본다면은 이게 정말 어떤 뭔가에 또 하나의 큰 작용이 그 한국 1987년 민주항쟁 기간 속에 있었지 않느냐. 예. 이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예.